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광된 세미나에 자작을 맡은 저는 지난번까지 국회 도서관장을 지냈습니다. 현진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자작을 맡은 이유가 제가 도서관장이었지만 이전에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재정학회 회장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 이슈가 제 전공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등 자리에 자장을 맡았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다 파워포인트를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준비해서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자 앞에 나와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자께서는 20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은 황승현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과 교수들이 굉장히 상속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논지를 많이 펴는데 우리 황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보시면서 주장하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먼저 발표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임동원 연구위원, 이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황승현 박사님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경제의 모순과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저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의 황승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모순이고 위기인가,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연기금이 왜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나,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인데 왜 그럴까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은 어느 정도로 과소평가되어 있나, 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 또 주가에 대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관심이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가, 이렇게 왜곡된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나라 경제의 모순과 위기이며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가나라고 말씀드리면 2016년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20%였는데 2021년에 16.8%로 줄었는데, 이것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것을 14%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해외 주식 비중이 2016년에 13.1%였는데 작년에 25.1%, 이것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아까 최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민연금 자산별 수익률이 해외 주식은 29.48%, 국내 주식은 6.73%입니다. 아마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정책이라고 봅니다만은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2057년, 2056년, 2055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시위를 합니다. 동학개미 죽일 거냐, 주가 하락 책임져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내 주식 가격이 낮은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태, 주가가 얼마나 어느 정도 낮은가 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PB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BR이 주가 총액을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1입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낮아서 우리나라 PBR이 경제 위기라고는 브라질, 터키보다 낮습니다. 칠레보다 낮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회사가 망했을 때 청산을 하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PBR이 1보다 많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총액이 이게 3월달 자료인데 트릴리언 US 달러, 2.12 트릴리언 US 달러입니다. 그래서 PBR이 1.0입니다. 2.12 트릴리언 달러인데 대만이 1.9이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대만이 우리보다 인구도 반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하고 주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PBR이 2.4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만 정도의 PBR을 가졌다 하면은 주가 총액이 5.1 트릴리언 US 달러. 자, 2.12 트릴리언 US 달러면 2,840조인데 만약에 PBR이 2.4배면은 6,818조 원이 됩니다. 현재가 2,840조인데 우리가 대만 정도의 PBR이면 6,818조, 그러니까 약 4,000조 원이 국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예전에는 지정학적 요소, 북한 때문에, 북핵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대만의 전쟁 위험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PBR이 며칠 전에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찾아봤더니 삼성전자가 1.3, 나머지는 전부 다 0. 몇입니다. LG가 0.5, SK가 0.6, 두산이 0.7, 롯데지주가 0.4, 포스코홀딩스 0.4, GS가 0.4. 이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산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청산하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떤 회사는 0.2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0.2면은 청산하면은 5배를 받습니다. 그래 청산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렇습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태입니다. 삼성전자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PBR이 1.3입니다. 삼성전자하고 비교 가능한 TSMC라고 하는 대만인 회사는 5.95입니다. 시가총액도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즉 4배가 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25만 원 정도 가야 되죠. 자, 지금까지는 전쟁 리스크나 혹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기업의 거버넌스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상장사 대부분의 대주주들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주주의 부를 늘리는 쪽으로 혹은 방어적으로 경영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대주주들이 그렇게 하나? 바로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특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1,384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384만 명은 전체 세대수의 60%, 59%입니다. 60% 가까이 됩니다. 성인 인구의 34.6%가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자가 며칠 전에 보니까 59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투자자의 43%는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이 1,384만 명,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식이, 자기가 투자한 그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로 하면 거의 60% 되는 이 사람들 재산,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호소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1,384만 명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왜 저평가되어 있나? 저는 상속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상속세가 12조 정도 냈다고 합니다. 자, 삼성의 상속세가 12조인데 그것은 20조 가까이 되는 주식을 물려받은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상속세입니다. 그런데 20조에 대해서 주식을 물려주고 거기다 12조를 상속세를 내고 그 다음에 6조를 국가에 기부했다고 하죠. 3조는 뭐 재단이나 부동산 같은 거고 3조는
미술품 골동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조에 대한 미술품 골동품이 실제 시가는 10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골동품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외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6조가 아니고 13조를 국가에다가 기부한 겁니다. 그리고 12조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총 재산이 33조였는데 여기에서 25조를 세금과 기부로 내고 실제로 그 자손들이 얼마를 받냐? 그 가족들이 8조를 받습니다. 33조 중에서 25조를 국가에 내고 8조를 받는다. 이 정상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 지난 3월에 국민은행에서 신탁계약으로 두었던 홍나희 여사의 지분 1994만 주 1조 3천억을 블록딜로 팔아서 상속세를 냈다고 합니다. 블록딜을 하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1조 3천억을 팔아서 블록딜로 팔아서 상속세를 냈는데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더 총 12조를 다 납부할 때까지 그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상속세를 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상속세 수는 연간 2.2조 원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수는 7,300명 정도입니다. 사망자가 30만에서 35만 명인데 그 중에서 7,000명 내지 9,000명이 상속세를 냅니다. 불과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부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이 7, 8천 명이 상속세를 내는 거, 이 7, 8천 명은 대부분의 기업의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폐지하면 이 7, 8천 명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배아픈 국민 정서 때문에 상속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다 보면 매년 수십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백 조의 매출과 수조 원의 세수, 그다음에 후손들의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조세 국제 비교에서도 보면 상증세 수입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5배, 6배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면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상속세입니다. 세금입니다. 소액주주의 관심은 주가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회사가 이익을 많이 안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주가를 낮추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기는 어려운데 낮추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OECD 평균 상속세가 언론에서는 25% 정도 된다 해서 우리나라 그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혹은 회사들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OECD 평균 정도 낮추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OECD 평균은 14.5%입니다. OECD 전체 평균을 내서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19개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거의 다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기업 승계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라고 하면은 OECD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는 0% 거기도 포함시켜야지. 왜 모집단에 대해서 왜 상속세가 있는 그 국가들만 모아가지고 25%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하면은 14.5%입니다. 그럼 내리려면 14.5% 내리자고 해야 되는 거지. 자,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걷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은 명목 최고세율 30%입니다. 그런데 가압상속 제도가 있어서 그 지분을 7년 동안 유지하면 100% 면제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85%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15%에 대해서 내니까 실제 부담 최고세율이 4.5%인 겁니다. 영국은 비상장 주식은 100% 공제고 상장 기업은 50%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의 40%인데 최고세율이 20%에서 0%인 겁니다. 프랑스는 11.25%, 스페인은 1.7%, 아일랜드 3.3%, 벨기에 3%, 네덜란드 3.04%다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오히려 50% 할증세를 붙여서 60%를 냅니다. 자, 일본은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 취득재산의 80%를 공제해 줍니다. 5년 뒤에는 면제해 주고요. 미국은 부부간에, 대부분 나라들은 부부간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가. 미국은 300억까지는 증여세 면제고 각종 여러 가지 포이즌 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많은 경영권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또 공익재단을 통해서 기업 지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속세 없이 기업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해 있죠. 그런데 1년에 신청하는 회사가 7, 80개 정도 됩니다. 독일은 17,000개입니다. 독일은 액수로 치면 55조 원 정도를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3천억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 일본 같은 경우는 33,000개, 한국은 9개입니다. 그 9개, 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저는 한 세대 안 넘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일본이 명목 상속세수가 55%다. 그래서 우리보다 높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일본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33,000개가 됐겠습니까? 많은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스웨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스웨덴에서 3,000명을 2004년에 조사를 했는데 상속세 폐지나 혹은 줄이자 5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제가 어디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 국민 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 64.7%가 그렇다. 14.9%만 아니다. 자, 이제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왜 달라졌냐? 이 1,384만 명, 이 사람들한테, 이 주식 투자자들한테 이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서 주가가 올라서 당신 자산이 2배 내지 4배가 된다라고 하면 당신은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래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팔아먹을 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배아픈 것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주식 투자자들에게 배부름을 나눠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손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승계를 독려하지 않으면 기업 소멸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예상컨대 2025년에 이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건데 2025년에 중소기업의 73만 개가 폐업한다. 그래서 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80%를 납세 유예하고 5년 후에는 면제해 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령화, 인구 감소로 해서 후계자를 못 찾습니다. 또 후계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초식 인간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도전적인 생각이 없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상속세를 높여놓으면 물려주려고 해도 자식들 물려받으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우려하듯이 우리도 대폐업 시대를 예상해야 된다. 아주 재앙적인 기업의 소멸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가압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웨덴 같이 독일처럼 그런 상속세 제도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1년에 53만 개가 늘어난다고 하고 매출액이 284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16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6조가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가 4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속세 세수의 평균이 2.25조라고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만 해서 법인세수가 4조가 늘면 국가는 세수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스웨덴이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스웨덴의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많은 기업들이 떠났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 회사가 스웨덴 회사였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상속세를 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상속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평가되는 그 주가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이 막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점점 떨어졌죠. 그래서 주식을 100%다 팔았는데 상속세를 다 못 낸 겁니다. 그게 손 털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저게 나한테도 해당되겠구나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떠났습니다. 그 전에 떠났는데 예를 들면 이케아라는 회사가 우리가 스웨덴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스웨덴 회사 아닙니다.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떠난 겁니다. H&M이라고 옷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거기도 떠난 겁니다. 테트라팩이라고 우유팩 만드는 그 특허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그 식품 용기 회사입니다. 거기도 떠났습니다. 많은 회사 떠났습니다.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이 늘어나고 하니까 스웨덴이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스웨덴 상속세를 없애고 나서 10년 후쯤 보니까 어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스웨덴의 상속세 없는 10년 후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난 후에 세수가 늘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법인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또 GDP 대비 조세 비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잃지 않았다. 모두 다 위너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되지 않는가? 주가가 높아지면 상속세에 대해서 기업 승계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소액주주는 높은 주가를 원하죠. 이 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앞날이 대단히 어둡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영을 잘해서 주가를 높이는 이런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주가를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래서 주식회사의 그 대주주와 관련된 대주주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가지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도 관리자의 의무를 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죠. 이런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순으로 인해서 탈법, 위법 이런 것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경에 작년 12월 1일자에 나온 건데, 윤석열 그때 당시에 후보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스웨덴이나 독일의 상속 제도를 잘 벤치마킹해서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만들어야 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2~3%에 불과한데 이 2~3%가 기업인 경우에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속세 과세 특례의 경우에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독일이 우리보다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상속 시 상속세 과세 방법을 자본이익수로 변경하면은 얻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세 증가로 상속세수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높은 상속세 피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이 편법과 모순적인 행위들, 이것들 제거하면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즉 대주주 이익과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국제 신용도가 상승한다.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삼성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문에 우리 정부가 소송당해 있는 게 있습니다. PCA라고 상설중재재판소, 거기에 소송당해 있는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위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연금 문제,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연기금 수익 증가로 연금 고갈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 또 외화 유입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다 라고 합니다. 또 1380만 명의 이 주식 투자자의 자산을 증식시켜 줌으로써 중산층이 증가하고 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기업의 재정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기업의 해외 이전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징벌적 상속세가 존재하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율 60%를 걷는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서 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래서 끝내자. 이게 우리나라 상속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를 보면 돈 벌 이유가 없는 사회로 가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명분으로 기업 승계를 막는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국영기업체하고 공기업들만 남아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다 잃고 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거나 사라지거나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핵 문제가 아닙니다. 거버넌스, 오너 리스크, 이게 더 큰 이유고,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낮추려는 유혹과 시도입니다. 이게 상속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국회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기업인과 대주주들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매진한다는 이런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한다는 데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입니다. 기업 승계를 방해하는 걸림돌 제거하고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오너와 임원들이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 여기에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 승계에 대한 패러다임 선진국으로 전환하면, 그래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부가 4천조 원 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의 모범 국가가 되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걸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치하면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은 토지개혁 때문입니다. 우리 정경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토지개혁이 성공한 때문인데, 농민이 토지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받았죠. 그게 북한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통해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법 시행 1, 2년 만에 농지 96%가 자작농지가 되어서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원인입니다. 건국 이후에 그때는 토지가 부를 창출하는 기반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기반입니다. 자, 이제 제2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업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전 국민이 나누어서 소유하게 되고 전 국민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언급되는 이런 현실, 이런 현상, 여기서 주식 가격이 심하게 왜곡되어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한 소유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때문이죠. 상속세를 바꾸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 토지개혁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평균이 PBR이 대만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 주가는 5,000에서 6,000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후손들이 주식의 8조를 가지고 삼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중국이 삼성 사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기재부 장관, 국회의원 모든 분들, 그리고 1384만 명의 주식 투자자,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